여러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 존 스파고가 1920년에 발표한 날카로운 역사적 비평,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패입니다. 초기 소비에트 체제가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그 웅장한 목표들이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이토록 끔찍하게 어긋나 버렸는지 객관적인 시각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흐름은 이렇습니다. 러시아 내 권력 통제 방식, 소비에트의 원래 이상, 반대파 탄압, 비민주적 헌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민의 토지 위기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섹션입니다. 러시아 내 통제력 유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볼시비키는 도대체 어떻게 권력을 꽉 쥐고 있었을까요? 스파고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뭔가 완전히 혁신적인 통치법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방금 무너뜨렸던 제정 러시아, 즉 차르 정권의 그 억압적인 방식을 고스란히 가져와서 완벽하게 써먹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기가 막히게 표현한 인물이 있습니다. 차르 시대에 직접 옥살이를 했던 베테랑 혁명가 오베르체프 장군인데요. 그의 말을 빌리자면 차르 시대는 파란색 헌병들이 통치했다. 그런데 오늘날의 위대한 러시아는 붉은색 헌병들이 통치한다. 네, 사람들을 탄압하는 방식은 소름 돋게 똑같았고 그저 통치자들의 유니폼 색깔만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다는 뼈아픈 일침이죠. 실제로 두 체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까요? 스파고는 볼셰비즘을 차르 체제의 거꾸로 된 형태라고 꼬집습니다. 오흐라나, 즉 비밀 경찰은 비상위원회로 이름만 슬쩍 바꿨고요. 황실 근위대는 적위대로 변신했죠. 결국 낡고 부패한 관료 집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옛날 질서가 쌓아둔 식량과 자원을 파먹고 사는 구조. 그 틀은 전혀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죠. 원래 소비에트의 이상적인 모습. 원래 이 소비에트라는 건 거창하고 체계적인 정부 기관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1905년에 아주 자연스럽게 생겨난 노동자와 병사들의 느슨한 모임이었거든요. 그냥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을 번쩍 들어서 임시 대표를 뽑는 그런 동네 회의 같은 느낌이었죠. 흥미로운 건 여기에 노동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변호사, 언론인 같은 다양한 사람들도 함께 섞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1917년 여름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아주 유명한 구호가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파고가 지적하는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는 바로 볼셰비키의 속내입니다. 그들은 온 국민이 참여하는 진짜 민주적인 재헌의회가 열리는 걸 사실 원치 않았어요. 대신에 자신들이 조종하기 쉽고 책임은 교묘하게 피할 수 있는 대중 집회, 바로 이 소비에트에 모든 정부 권력을 몰아주려고 공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 섹션, 정치적 반대파 탄압입니다. 대중의 뜻을 모으겠다던 그 소비에트 선거, 막상 볼셰비키가 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917년 말부터 이어진 억압의 타임라인을 보면 뚜렷한 패턴이 보입니다. 지역 소비에트 선거에서 볼셰비키가 아닌 사람들이 다수결로 뽑힌다? 그러면 중앙에서 곧바로 무장한 부대를 보내서 평의회를 강제로 해산시켜버렸습니다. 우파, 사라토프, 모스크바 할 것 없이 자기들이 이길 때까지 선거를 엎어버리고 소위 정화라는 걸 무자비하게 해버린 거죠. 이런 억압이 어떤 비극을 낳았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게 1918년 4월의 야로슬랍을 봉기 사건입니다. 시민들이 뽑은 반볼셰비키 당선자들을 중앙정부가 무력으로 쫓아내버리죠. 당연히 화가 난 시민들이 자치권을 지키겠다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도와온 건 뭘까요? 끔찍한 대포 포격이었습니다. 도시는 쑥대밭이 됐고 지역 지도자 350명이 그 자리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런 피 묻은 증거들을 보면서 스파고는 단호하게 결론 내립니다. 러시아에서 말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까놓고 말해서 볼셰비스트라는 특정 정당 하나의 독재일 뿐이다. 대중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야 할 소비에트가 결국엔 일당 독재를 정당화하는 꼭두각시 도구로 전락했다는 매서운 지적입니다. 네 번째 섹션, 비민주적 헌법입니다. 자, 이들은 단순히 무력만 쓴 게 아닙니다. 권력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굳혔는지 헌법을 좀 파헤쳐보죠. 당시 소비에트 헌법을 보면 아예 특정 사람들의 투표권 자체를 뺏어버렸습니다.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한 사람,
임대료 받는 사람, 상인, 심지어 성직자나 옛날 경찰 조직원까지 전부 다요. 스파고는 이걸 두고 보편적 선거권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자체를 법으로 막아버린 아주 노골적인 장치라고 폭로합니다. 투표권이 있다 해도 과정이 정말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동네 유권자가 최종 권력기관인 인민위원회의를 뽑기까지 무려 6번의 단계를 거치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대중의 진짜 목소리가 위로 올라갈수록 완전히 증발해버리도록 아주 꼼꼼하게 설계된 일종의 거대한 투표 미로를 짜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건 투표권의 가치 차이입니다. 지역의회 대표 1명을 뽑는데 도시 유권자는 2만 5천 명당 1명을 뽑게 해주고 농촌 유권자는 무려 12만 5천 명당 1명을 뽑게 했습니다. 계산해보면 도시 노동자의 표 가치가 농촌 사람들보다 5배나 높은 거예요. 자기들을 지지할 확률이 높은 쪽에 표 가치를 확 올려버린 거죠. 헌법 뒤에 숨어있는 아주 교묘한 꼼수였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농민의 토지 위기. 이토록 겹겹이 쌓인 차별은 결국 엄청난 폭발을 불러옵니다. 당시 러시아 인구 구조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딱 보이죠.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인구의 압도적 다수인 85%가 농민이었습니다. 반면 볼셰비키의 핵심 지지층인 도시 노동자는 고작 4%에 불과했죠. 그러니까 단 4%를 위한 정치적 이념을 강요하기 위해 무려 85%의 사람들을 무력으로 짓눌러야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 거대한 갈등의 한가운데에는 땅이 있었습니다. 85%의 농민들은 뭘 원했을까요? 그냥 국가 간섭 없이 지역 마을 커뮤니티가 땅을 공평하게 나눠서 스스로 농사짓는 거였어요. 하지만 볼셰비키는 정반대였습니다. 국가가 모든 땅을 가져가고 정부 직원이 관리하는 완전한 국유화를 밀어붙였죠. 이 근본적인 목표의 충돌이 결국 끔찍한 탄압으로 이어지는 불씨가 됩니다. 당시 정치인이었던 로지앙코는 이렇게 핵심을 찔렀습니다. 재헌의회의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체제 구축이 아니라 농민들에게 땅을 돌려주는 것이다. 맞습니다. 땅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핵심 코어였어요. 하지만 볼셰비키는 대다수 국민의 뜻을 따르는 대신 농민들을 총칼로 짓밟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오늘 살펴본 스파고의 비평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자기 나라 국민 85%를 억압하고 차별하도록 아예 법과 제도로 못 박아둔 체제가 과연 스스로 새로운 자유를 가져왔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파헤쳐본 이 객관적인 역사 기록들이 진정한 자유와 통치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